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황재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하죠.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하자면은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한미약품에 의한 시장이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섹터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 외적인 종목들, 거래소 대형을 비롯해서 중소형 코스닥 그 외적인 섹터 종목들 전부 다 시장에서 약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앞전에 삼성전자가 아주 강하게 갈 때 그때와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강세될 때는 사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중심으로 해서 매기가 집중됐던 케이스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에서 대형 호재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물론 기관 외국인도 일부 제약업종에 들어오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쪽 다 쏠린 그런 흐름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양시장 모두 약세를 띠게 되고, 체감지수는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이 아닌 이상은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자, 고민을 좀 해봐야죠. 왜냐면 앞으로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강세를 띠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뭐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쪽을 잡아줘서 가면은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개인들이 강하게 따라갔다가 나중에 이 물량을 던질 때 소화해줄 사람이 없을 때는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시장에서 어차피 기준은 미국의 바이오 ETF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꺾이는 구조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판단하는 거고요. 그게 완전 꺾인다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아직 여기서 꺾일 거냐 안 꺾일 거냐 아직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관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강세가 유지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음봉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쫓아간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노선을 잡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마지노선을 잡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수익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수익 마지노선을 잡아줘야 될 겁니다. 자, 시장에서 오늘 거래소 대형 시장이 그러면 약세를 띄었으니까 앞으로 대형주 시장은 꺾일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대형주 차트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상승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 오늘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0.8% 정도 빠졌는데, 실제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이들 업종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 외적인 종목들 전체가 빠진 그런 케이스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빠질 때 실질적으로 이제 왜 빠졌냐라고 하면은 매기가 전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파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21선 근처까지 거의 다 온 모습이에요. 그 21선 자리대가 지금 이번이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오늘 2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규모가 거의 올해 들어서 거의 최저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전부 다 수급이 전부 다 어떻게 제약바이오로 다 쏠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만기일인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대형주가 고점 찍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서 계속해서 밸류적인 부분과 글로벌 증시 정책적인 부분 다 얘기를 해드릴 때는 지금 현재 대형은 이제 시작한 녀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차트라든지 거래량을 보고 거래 대금을 보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간단하죠.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면서 떨어졌다, 음봉이 크게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떨어졌다 되는 거고, 오늘같이 거래량 없이 시장에서 수급이 아예 들어오지 않으면서 흘러내렸을 때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장에서 그냥 단순 조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대형주가 꺾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이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오늘도 매도가 좀 나타났었는데,
실제로 이제 선물 옵션 한쪽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선물 쪽에서 우선 얘기를 해야 될 게 앞전에 9월달 만기가 끝날 때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한 42,000개 정도를 그대로 롤오버 넘겨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글로벌 경기도 좋고 글로벌 증시 자체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 포지션을 계속해서 축소를 하면서 매수 쪽으로 오히려 만계약 정도가 더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을 어느 정도 서로 해지를 시키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만드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선물 쪽으로만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버리고 현물 쪽에 대한 매수가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된 케이스거든요. 그 일방적으로 한쪽이 너무 크게 실렸으니까 일부 청산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 대형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이 좀 출회가 되었다. 그리고 지수가 꺾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혀 우려할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한미약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미약품이 결과적으로 제약 바이오를 재평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가도록 하죠. 자 날씨가 건조해요.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재평가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따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증권사에서 오늘 아침에 한미약품에서 이런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니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상향시켰어요. 뭐 보수적으로 얘기한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의 이 킨턴 프로젝트가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있던 거기 때문에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게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규모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500억 정도를 앞전에는 계약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이게 5천억이라는 대규모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되고 앞으로 신약 개발이 성공할 시 이게 성공이 돼야 돼요. 성공할 시에 최대 5조 원까지도 이게 추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일부는 반영되었다고 하면서 그대로 목표 주가를 59만 원을 유지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약간 중소형 증권사들 이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아주 대폭 상향시켜버렸죠.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수치까지도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려놓은 상황인데 오늘 종가가 한 76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추가 70만 원대 좀 넘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뛸 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개발일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은 강세가 이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가 재평가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많이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별이 돼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 한미약품만 추가적인 강세를 더 뛸 거냐 안 뛸 거냐 이것만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86만 5천 원 전후까지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나왔을 때 그 자리 때 훌쩍 넘어가 버리냐 못 넘어가냐는 바로 월요일 날 거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투자분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한미약품을 지금에서 쫓아가야 되냐 그 생각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평가를 할 때 단순히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이런 평가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가치가 향후 얼마큼 커질 거냐도 모르는 거고 현재까지 진척되고 있는 임상 실험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다만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이 두 개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미사이언스가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2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현재 10조가 넘어간 그런 상태이고요. 한미약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크게 올라와서 40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현재는 7조 2천억이라는 시가총액까지 만들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시가총액이 17조 4천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자 17조 4천억이면 현재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전체적으로 17조 정도 된다. 거의 시가총액 한 15위 정도 될 건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6만 5천 원짜리 전후까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시가총액 합이 어느 정도가 되냐? 약 21조가 됩니다. 만약 강세를 그렇게 띈다면은. 그러면 21조 정도 된다면 시가총액을 기준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정도 됩니다. 21조 정도 되는 기업이 지금 삼성생명, 신한지주, 네이버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하나의 틀이고요. 나머지 삼성생명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뭐예요? 엄청나게 자산이 크고 국내에서 보험사 1위, 은행사 1위 이렇게 되면서 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이 1년에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의 이익을 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이 프로젝트가 잘 되어가지고 나중에 로열티 수입이라는 것이 다 나온다 하더라도 1년에 순이익이 잘 나와봤자 이들 기업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만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한미약품이 대주주다. 근데 한미약품을 팔아서 신한지주라든지 삼성생명에 대한 대주주가 될 수 있다면 저는 100번이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로 투자한다고 할 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한다. 삼성생명과 신한지주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 한미약품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할 거냐?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장성이 있는 기업과 이미 성장성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하고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성장성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LG화학보다도 지금 시가총액이 당연히 높게 나타날 텐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거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왜? 이익의 안정성 그리고 전기차 모멘텀 이게 붙었으니까 안정성과 성장성이 같이 부합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외국이나 기관이나 적극적으로 유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바로 새롭게 투자할 때 이들 기업만큼 메리트가 있냐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테마를 만들고 유행이 되니까 그쪽에 계속 갈 거야 라고 쫓아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서 삼성에서 그룹사 삼성금융지주의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이냐 우리나라 은행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신한지주냐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여튼 간에 어떻게 된다? 쫓아가더라도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된다. 그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시가총액도 따지기도 되지만 중요한 것이 이제 어저께 미증시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현재 미증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저께 미증시는 거래소나 미증시 다우지수나 S&P나 나스닥이나 전부 다 소폭의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연령 의장의 연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업종이 엇갈리는 케이스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ETF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장주라는 쪽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바로 약세를 띠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금리 인상의 수혜주도 할 수 있는 은행, 증권 이런 금융 섹터가 어저께 미증시를 받쳐버린 거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고용지표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할 정도로 괜찮게 나온다면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은행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모멘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전에 시장에서 어떻게 했었냐? 12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33%였죠. FOMC가 끝나자마자 발표했을 때는 한 47% 되었었죠. 어저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5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깔고 가는 거예요? FOMC 미 연준에서 12월 금리 인상 한 달을 깔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전에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고용지표는 어차피 10월달, 11월달은 소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금리 인상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깔고 갈 때 우리나라에서 어느 업종 봐야 돼요? 금융업종. 똑같죠. 그러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업종은 하락이 안 떨어진 케이스가 바로 이런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은 뭐냐.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의 한미약품의 개별적인 모멘텀을 위해서 오늘 강세에 띄워줬는데 글로벌 증시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시각이 바뀔 때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거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때 이쪽이 지금 모멘텀 생겼으니까 쫓아가야 돼.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 없이 할 거면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드신 분은 뭐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몫인 거예요. 제약바이오 나 없는데 어떡하지? 버리세요. 이 시장은 살 종목 많고 어느 시간에서 어느 타이밍에 그 종목을 잡아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매일 이 종목이 강하니까 쫓아가서 먹어야지. 그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는 미국의 바이오 ETF 차트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미국의 바이오 ETF 차트인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앞전에 추세선을 맞는 자리에 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자리가 세 번째 돌파 가능성이기 때문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어떻게 돼요? 밑꼬리 달면서는 반등 중간은 반등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앞전에 제가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 들어갈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본 마디폭이 지금 뽑힌 케이스죠. 거래량은 여전히 증가세가 작고. 그러니까 오늘 미증시에서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급락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주봉 차트도 볼게요. 왜 주봉 차트를 보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국의 암젠이나 바이오겐 같은 차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바이오젠, 암젠이 어떻게 움직였냐? 한번 3년 동안 장기 상승을 보인 다음에 3년에서 10년 아주 길게 쉬다가 그 다음에 올해가 아니라 이제 지난 3년 동안 올해까지 3년 동안 강세에 뛰었는데 배경은 간단했었죠. 오바마 정권에서 뭐 했어요? 건강보험을 개혁한다. 이게 모멘텀 되면서 3년 전부터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제 제약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모멘텀이 잃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가 3년 동안 강세 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였었냐 체크를 하신 것이 좀 중요하고. 자, 주봉사에서의 ETF 차트 볼게요. 앞전에도 똑같이 설명드렸듯이 추세에서 이탈하고 나서 이 자리대가 되돌림으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 위치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저항을 막고 꺾인 모습이에요. 여기서 강하게 떨어져서 320이라는 수치대를 이탈한다면 그때는 되돌림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죠. 제가 이 시간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린 건 뭐냐면 항상 미리 얘기를 해드려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관리 들어갈 자리는 관리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미증시는 고용지표 잘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강세 뛰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 보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전략을 짜야 되는데 다음 주는 만기주입니다. 만기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 나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 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200 지수가 겨우 중심입니다. 만기 결제가 그걸로 하니까. 그럼 코스피 200 중심으로 할 때 어떻게 되냐? 지수 밴드가 어저께 248에서 253자리 전후. 그래서 어떻게 돼요? 253을 넘어갈 때는 255.5까지 열리는 거고, 이 자리대를 이탈할 경우 어디? 248까지는 열어두자. 그러면 월요일 날 만약 증시가 약세 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21선 전후에서 대형 지수를 기준할 때 21선 자리 전후에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매수 쪽으로. 어디를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좋고 모멘텀 있는데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자동차그룹, 그리고 은행 섹터.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다. 어디서 들어가면 됩니까? 지수 1880 지수.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형 지수를 기준할 때 1880짜리가 깨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면은 위로 가는 겁니다. 깨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견조하니까. 그럼 코스닥 같은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스닥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다 끌고 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꺾이면 안 좋아요. 그러면 기준을 잡을 때는 한미약품을 갖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한미약품은 거래소 종목이지만 시장에서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잡는 겁니다. 가격을 기준할 때 거래량이 약 100만 주 정도 터졌는데 음봉이다. 그러면은 주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뭘 기준으로 잡습니까?
코스피 지수 갖고 얘기할 때는 700포인트가 넘어간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 대금이 5조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면 앞전에 코스닥이 과열로 나타났을 때 그때 거래 대금이 평균적으로 5조에서 6조를 나타내줬었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이 맞춰준다면은 소화를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라인대가 결국 또 매물로 쌓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 5조를 만들면서 700선을 안착을 한다. 그럼 추가 상승을 봐도 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돼요? 역시나 단기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될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앞전에 강하게 움직이면서 고평가된 것들 우선 배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염두를 해가지고 다음 주 전략을 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생각하실 게 최근 들어서 실적 시즌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이 남아나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 시장에서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 그리고 은행 이런 쪽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예상치 부합 또는 서프라이즈 나왔죠. 반대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내수 기업들이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통신주 그리고 음식료 이런 쪽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 시즌 보면서 이렇게 따지셔야 돼요. 향후 현재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쪽이 누구냐. 그게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경기 관련 대형주가 그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예전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시장에서 실적이 안 받쳐주는 기업을 왜 사냐.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받쳐주는 케이스가 되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니까 이쪽을 보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잡아놓으시되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만기, 옵션 만기나 이런 이벤트만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얘기를 해드릴 게 2016년 내년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년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냐. 아직 연말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주식시장은 항상 미리 선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장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시면은 내년 시장에서 뭐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건 빠지건 대비를 못하고 대응을 못하게 돼요. 그럼 항상 시장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어떻게 해요? 투자 자체가 쫓기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가장 안 좋은 투자예요. 항상 미리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내년 시장은 기본적으로 올해보다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경제 지표라든지 수출 올해 계속해서 같은 게 반복하죠. 어떻게 합니까? 국내 수출이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 못한다. 뭐 때문에? 유가 하락에 따른 시장에서 금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근데 이 흐름이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여튼 그래서 2010년에 대한 흐름을 중간중간에 다음 주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깡생클럽 강지현 전문가였습니다.